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정치 분야 주요 현안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하민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여야는 내란 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이 위헌입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기현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가 나서서, 정치 집단이 나서서 법원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아니한 발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사법부가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입니다. 네, 사법개혁과 내란 재판부와 관련해서 이제 전국 법원장들 회의에서는 소통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게 탄핵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이야기 듣습니다. 일단 그 정청래 당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입법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그 법원 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그 중앙지법 내에 내란만 전담으로 하는 대등 재판부, 그러니까 뭐 부장판사 한 3명 정도를 대등하게 구성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법원 내에서 신망 있는 판사, 중립적인 판사를 배정을 해서 형사재판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법원장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지금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주장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좀 반문을 하고 싶어요. 지난 대선 전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가지고 그때는 왜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이권과 관련된 이 사법부 독립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비판을 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입법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그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통령이죠.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사실은 대법원에서 한 것이라고는 633 원칙 저희가 너무나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강행 규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재판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지 않고 있어서 대법원에서 그때 이제 항소심에서 넘어온 그 재판을 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한 결과에 대해서 뭐 대법관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고요.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생긴 것이 단지 그냥 내란 재판이 뭐 늦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이제 법원에서 기각이 되자 이게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 사실 뭘 했습니까? 당시에 그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판을 사실 대법원에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법원장에게 지금 사퇴를 하라 아니면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은 그 법원의 결과까지도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까지도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부를 만들어서까지도 이렇게 이제 재판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바로 헌법 침해입니다. 오히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사실 탄핵이 돼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삼권 분립에 대한 심각한 이제 침해고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습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부연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국회가 어떤 수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저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은 이 어떤 사법부와 관련된 논쟁에서 참전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이 사법개혁, 언론개혁 뭐 검찰개혁 앞장설 테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일만 하셔라. 저는 그런 입장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가지고 또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뭐가 있냐면 사실 이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얼마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쨌든 형사 재판이 넘겨졌는데 그 재판과 관련해가지고도 그야말로 재판에 출석도 하지 않고 그럼에도 특별한 제지가 없고 또 이 재판을 침대 축구처럼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적인 지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과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말한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왜 재판에 넘기기 전에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 부분은 뭐 대통령실이 참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는 하셨지만 대통령이 이미 한번 그 선출직 권력과 지명직 권력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을게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이제 100일 그 취임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꾸 이상한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선출직 권력이 사실 임명직 권력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임명직 권력인 사법부가 마치 행정부나 그리고 입법부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 입법부가 이렇게 짜놓은 그 권한 내에서 이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재판이 왜 이렇게 지기현 재판부가 늦게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재판이라는 게 인민 재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증인들도 불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물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로 아마 뭐 구속이 된다라든지 결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이라는 게 뭐 우리가 다 봤는데 그게 다 죄가 있는데 이게 당연히 구속돼야지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민주당 마음대로 그러니까 민주당 마음대로라는 것은 결론을 이미 다 내놓고 이거 다 유죄인데 왜 이렇게 오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재판도 저희가 피고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3년, 4년째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재판장을 뭐 탄핵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더구나 이렇게 중대한 이런 재판에 당연히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은가 봅니다. 자꾸 이제 선출직 권력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다고 그리고 다수 의석으로 민주당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민주당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이 사법부를 흔든다는 것은 이게 정말 그 대한민국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도 없애겠다. 그리고 또 견제를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도 이제 뭐 법관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뭐 전담재판부로 바뀐다고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재판부를 하나 설치하는 것 뭐가 다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 법관들의 그런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중요한 재판, 특히나 중요한 재판들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신중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지난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것을 왜 졸속으로 9일 만에 해결한 거죠? 이거야말로 곧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이게 탄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과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도 뭐 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2022년에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2년이나 먼저 기소됐는데 해결이 안 된 공직선거법이요. 23건이나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같이 기소된 이 공직선거법은요 28건이나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당시 야당으로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 사법부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왜 9일 만에 이렇게 이루어졌냐라고 말씀하시는데 1심과 2심이 거의 3년이 넘도록 사실 이루어진 재판입니다. 이게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다 된 걸 가지고 이제 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시에 이제 재판이 왜 이렇게 지연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1심에서 이미 오랫동안 재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증인을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항소심에서 재판을 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좀 찔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원래는 원칙적으로 그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이제 사임하는 것,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얘기해놓고서 이제는 그 녹취록에서 그 공감한다는 내용은 없앴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보복이다. 이게 정말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서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 뭐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아니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참전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이미 공감한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고 이런 것들이 바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제가 또 반론 안 할 수가 없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의 선거, 그러니까 대법원 상고심이 빨리 나온 이유가 1심하고 2심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빠르다? 그러면 우리나라 3심제 취지하고 다른 거죠. 왜? 3심제가 뭐예요? 1심, 2심, 3심 서로 다른 판사가 서로 다른 재판부가 새롭게 여기에 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1심, 2심이 봤으니까 3심은 빨리 하자. 이건 3심제도 취지에 맞지도 않고 또 당시의 자료도 충실히 보지 않았다는 게 당시의 여론 아닙니까? 왜? 대법관들이 로그인을 해가지고 재판 자료를 봐야 되는데 로그인한 기록이 지금까지도 국회에 제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을 조금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즉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데 이렇게 뭐 헌법에 위반이 된다, 위헌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면 이 내란과 관련된 모든 재판을 신속하고 빠르게 끝내야 된다는 민주당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과연 그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주장을 했다가 또 여기에 대해서 위법사항들을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전담 부를 중앙지법에 설치를 해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 내에 신망있는 판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정치권도 관여하지 말고 법원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립적인 판사 3분을 배정, 3분이 아니죠. 뭐 2개를 신설한다면 뭐 6명을 그 배정을 해가지고 이 국민의 어떤 의심이 없도록 재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도 저희 당 안에서도 위헌과 위법 소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최근에도 박희승 의원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의견을 냈잖아요. 그게 꼭 박희승 의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도 법률가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완결성은 해결해서 말씀하셨던 저런 헌법재판부에 가서 더 늘어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에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심에 가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나 국민들이 이거 정말 잘못됐다. 1심에서 이렇게 다 같이 증인들도 나오고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 하지만 3심에서 또 남아 있으니까요. 재판을 믿은 겁니다. 그렇게 사법부를 신뢰해서 이렇게 쌓아온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이제 본인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면은 이거는 사법부가 잘못됐다라고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재판장의 이름까지 지금 거론하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비판의 수준을 사실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뭐 검찰을 없애고 사법부를 이제 지금 이제 밑에 두고 권한을 뭐 이렇게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임기가 마치게 되면은 받게 될 그런 재판들과 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대통령실에서 참전을 한다? 이건 너무나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이 재판을 받는 것도 그리고 피해자로서 가서 많은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이지 가해자 뭐 이렇게 범죄인으로서 재판을 접하거나 검찰에 가는 이유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사법과 그리고 또 검찰을 이렇게 옥죄이고 없애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이제 검찰을 없앤다고 하니까요. 뭐 공소청과 뭘 준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말로 복잡한 표를 받습니다. 지금 저희 변호사들도요. 만약에 피해자들이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고소가 안 됐다라고 이제 기각이 됐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검찰이 없으면 이의 신청할 기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피해 구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그 구조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들도 저희가 학사 다시 이제 학위를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될 판입니다. 이걸 과연 민주당에서 정말 이해를 하고 이 구조를 짜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이게 먼저 없앤 다음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나흘간 이어지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내란 극복, 한국인 구금 사태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전해지는데 오늘 대정부 질문 첫날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실까요? 저는 뭐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해 오고 있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이 3가지가 중심이 되겠죠.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 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설치가 새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비대했던 기재부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기후환경 에너지부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조직이 개편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사실 역대 다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철학과 원칙에 맞는 어떤 정부를 짜는 것이 또 그 새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야당에서 어느 정도의 반발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다 동의를 해줬던 것이 저는 관리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았던 일이 있었죠. 조지아 사태. 대한민국 그 노동자들 300명이 구금되어서 풀려났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는 끝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 협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 뭘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고 차분하게 여야를 떠나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불거졌던 KT 소액 결제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정부 강요들과 국회의원들 간의 질의를 통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점 주목해서 봐야겠습니까? 저도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제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말 지금 이제 오늘은 정치에 대한 대정부 질문인데요. 예. 지금 이미 정치가 그러니까 협치는 실종됐다. 정치는 지금 민주당 혼자 하고 있다. 대통령실 혼자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야당에서 지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 그 조지아 사태 관련해서 이게 끝났다고 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협상, 관세 협상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원래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세부적인 협상만 남았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조지아 사태가 터지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또 지금 이 끝난 이후에 보니까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협상한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관세 그 25%낼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걸 봐서는 도대체 정부가 가서 어떤 협상을 하고 왔는지 이거는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만약에 밝혀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밝히고 같이 도움을 청하고 전문가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성과를 이제 자랑하기 바쁘고 도대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정도인데요. 성과를 자랑하기 바쁘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협상,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그리고 한미 협상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거기다가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비자 쿼터제 이제 뭐 이런 조지아 사태가 있어서 이걸로 이제 좀 한 발자국 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번에 너무나 외교 참사라고 불릴 만큼 큰 사태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관세 협상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 왼쪽에 나오는 모습은 이 시각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대정부 질문의 현장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 삼권 분립, 특히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질의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추진 때문에 당내에서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노출됐는데 악순했습니다만 불협화음이 끝났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삼합이라고 하죠. 봉합, 통합. 그래서 이제 화합을 하는 과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과거에 이제 뭐 당 대표 그리고 뭐 원내대표를 보좌했던 경험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서 정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긴 했죠. 하지만 이제 당 지도부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협의를 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디테일한 협의가 어느 정도의 조금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혼선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협의안에 대해서 당내에서 밤에 바로 이제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정청래 당 대표께서 최고위원회를 밤에 몇 명 안 되니까 불러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공유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날 아침에 빨리 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총회에서 이 협의안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철회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당대표 두 분 다 동등하게 같이 어떤 비판을 받았을 텐데 또 이런 절차가 조금 생략되다 보니까 또 김병기 원내대표를 또 응원하시는 분들은 또 정청래 대표를 또 정청래 대표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또 김병기 원내대표를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지난 주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두 지지자들 간에도 그래 우리 이번 주까지는 서로 속 시원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이제 봉합하고 웃으면서 함께 원팀으로 나아가자라는 분위기가 계속됐고 그 결과로서 어제 저렇게 이제 자리를 함으로 인해서 일단락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대 여당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긴장감은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역대 정부 다 살펴봤거든요. 없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건전한 이런 긴장 관계는 유지하되 이렇게 이제 국민들 앞에 다 내보여지는 저런 모습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여야 협치의 대상이 됐던 특검법의 합의가 바로 이렇게 깨지면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협의를 이제 민주당하고는 누구랑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내대표랑 협상을 사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원내대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이거 지도부가 같이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협상이었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단 뭐 하루도 못 갔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안 한다. 협상 없었던 걸로 한다. 이러면 이제 협의가 뒤집어지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을 보고서 누구랑 협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민주당이 사실 신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한마디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부부싸움을 안 하냐 저렇게 임시봉합이 아닌 100%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부싸움도요 사실 정도가 있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 여러 가지 싸울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같이 사니까 서로 잘 해보려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혼도 많이 사건을 하는데 결국을 이혼을 하는 이유가 이게 신뢰 없는 싸움이 될 때 그러니까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본인이 다 지금 뭐 왕수박이다 뭐 이런 공격을 본인 혼자 다 받고 있고요. 정청래 대표는 자기 마치 지도부는 합의를 안 한 것처럼 정말 본인의 그러니까 같은 편도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표잖아요. 당 대표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당 내에서 이렇게 그냥 웃고 뭐 악수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그런 모양새로 갔다라고 하지만 이 당내의 이 갈등 상황은 여전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렇게 가다가는 당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또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 이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대통령 위에 있는 게 또 뭐 김어준 뭐 대통령이다. 또 그 위에 있는 게 개딸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협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밤중에 이런 협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개딸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많은 반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거 합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만 이렇게 다 몰아놓은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이게 집권 여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정말 주도권 있게 이게 이제 특검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게 기간 연장 안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특검에서 조사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으로 가도 된다. 이런 다 합의 사항이었는데 이게 그러면 강성 지지층들이 원치 않으면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이 재판과 수사도 다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이 가고 있는 방향, 집권 여당이 이렇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은 참 힘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협치는 정말 허언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한번 표현 드립니다. 네.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부산에서 이틀째 PK 민심을 다지고 있는데 주목이 되는 게 장동혁 대표가 어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목사의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손 목사가 최근에 구속이 됐는데 장동혁 대표가 손 목사의 구속은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이 행보는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구속이 된 것에 대해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요. 지금 구속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저희가 이게 또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이제 발부해서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종교적 탄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전에 이제 특검에서 했던 것이 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다 정말 집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이번에 한미 협상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SNS가 맞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거기에 나왔던 게 이게 종교 탄압에 대한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우려가 아닙니다. 밖에서 봤을 때도 이게 종교 탄압으로 비춰지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선 가서 이게 뭐 종교 탄압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뭐 내분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뭐 잘 지금 이제 뭐 해결하고 수사하고 뭐 이런 중이라고 잘 설명을 했다지만 지금 결과가 다 어떻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바깥에서 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비춰질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사태도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면 될 그런 문제여야 될 텐데 앞으로 정말 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지 참 걱정이 되고요. 또 더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친중, 뭐 친북 그런
이제 움직임이 그러니까 전승절에 갔던 거 국회의장이 전승절에 갔던 것도 저는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유엔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외교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봤을 때 우방국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신경 쓰입니다. 걱정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한민국 여태 대통령 중에서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신 분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 한국, 미국과 동맹 아니었어요? 동맹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은 사실상 공감이 좀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연보 목사 얘기 나왔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하신 분이에요. 목사라는 분이 이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불법 선거를 했어요. 언제? 예배 중에. 그리고 정순윤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하면 됩니까? 뭐 종교인들이면 다 법이고 뭐고 다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분이 종교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그러면 부산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뭡니까? 뭐 민주당 당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법원의 판결 존중 안 하는 정당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종교 탄압, 그래서 미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종교 탄압에 때문에 관세 협상에서 불이익을 줬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쪼르르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이를 겁니까? 그 내정 간섭 아닙니까? 저는 국내 문제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에게 가서 이르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종교 탄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한 증거가 있고 또 지금 유죄, 무죄 나온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재판받아서 본인이 억울하시면 또 소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외교 문제와 연결짓고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조국 혁신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비대위 열었는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된 조국 비대위원장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이 모든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즉 조국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빠르게 수습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과연 어떤 지도력을 보여줄지 현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번에 민주당부터 듣습니다. 일단 그 김보엽 전 대변인 이분이 이제 SNS에 어떤 글을 올리면서 사실 조국 혁신당의 비대위 출범이 좀 빛을 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국민들의 관심과 논점이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노래방을 가자고 주도하셨던 분이 피해자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노래방을 가자고 주도했다라는 것을 좀 공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래방 가자고 하면 안 되나요? 노래방 가서 재밌게 노래 부르고 결석을 다지면 되는 거지. 그 안에서 떳떳한 일만 있었다면 되는 거지. 뭐 노래방 가자고 한 것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와 생각이 다른 건지 제가 생각이 잘못된 건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 이건 법조인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보엽 전 대변인이 그 노래방 회식을 한 다음 날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안전하게 귀가했는지 또 회식 도중에 불쾌한 일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변호사들 말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들이 오히려 본인의 재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왜? 아니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혹여라도 뭐 기소가 돼서 재판에 가게 되면 또 밝혀질 일이지만 어쨌든 오늘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 김보엽 전 대변인의 SNS 글 때문에 이 조국 혁신당이 새롭게 좀 털고 가려고 하는 이 분위기에 조금 찬물을 끼얹은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조국 혁신당 사안에 대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국 혁신당의 사실 조국 혁신당은 조국당이잖아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언제 어떻게 돌아올까, 당을 어떻게 다시 이제 장악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안 좋게도 이게 성비 사건이 일어났는데 조국 대표가 그때 침묵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변인이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조국 그 혁신당의
그 지도부가 다 사퇴를 하더니 갑자기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성비위가 있는 이 당에서 조국은 그러면 이게 책임이 없었습니까? 당시에 본인이 아무 직함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었다, 책임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런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사실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강미정 대변인에게 또다시 이제 당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회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한테 당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회유한다는 것, 이것은 3차 가해죠. 이게 명확하게 3차 가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유하려고 했던 것, 이 부분이 정말로 크게 잘못이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당사자가 누군지 사실 몰랐는데 그 수석 대변인이 글을 올리신 게 가장 또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명은 이미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일일이 밝히시고 또 이제 아까 대변인님이 다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아니 노래방을 가자고 한 것이 성추행을 당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마치 피해자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뭐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가 알았으면 뭔가를 했을 텐데 택시기사가 가만히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노래방에서 목격한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저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르게 진행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당사자 간들밖에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격자가 이미 있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보지 못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제명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 상황에서 과연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가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하민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